안녕하세요. 롤러코스터 인생을 살아온 60대 여성입니다. 언젠가 딸이 해보자고 해서 재미삼아 제 인생을 시기별로 그래프로 그려본 적이 있었는데요. 이를테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과 슬펐던 순간을 점으로 찍고 그걸 그래프로 그려보는 거였어요. 대체로 다 그럴 테지만 제 인생은 오르막과 내리막의 경사가 너무 가팔라서 아찔하더군요. 천정에서 바닥으로 가파르게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놀이동산 청룡열차 같은 제 인생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안전벨트 단단히 매어주시고요. 그럼 제 인생 열차 출발합니다. 저의 어린 시절은 더할 나위 없이 부유하고 풍족했습니다. 건설업을 하셨던 아버지는 언론에 얼굴이 알려진 유명한 기업가이자 재력가로 귀족 같은 분이셨습니다. 워낙 부유한 집안이었던 터라 집 또한 으리으리했습니다. 대대로 집사처럼 집안일을 봐주는 아저씨와 운전을 해주는 기사님, 그리고 저를 돌봐주시는 보모가 계실 정도였어요. 저는 그분들을 아저씨나 이모라고 불렀어요. 아빠 회사 부하 직원들도 종종 집으로 찾아왔는데 저를 마치 공주님 대하듯 해주셔서 저는 진짜 동화 속의 소공녀처럼 자랐답니다. 하지만 정서적으로는 결핍이 많았습니다. 아빠는 너무 바빠서 얼굴 보기가 어려웠고 엄마는 병색 짙은 얼굴로 대부분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한 번씩 아빠가 집에 계시는 날은 너무 불편하고 어색했습니다. 그것보다 오싹할 정도로 무서웠던 것 같네요. 아빠 성격이 보통이 아니었거든요. 소시오패스가 의심될 정도로 무정한 냉혈한이었습니다. 상대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역정을 내셨는데 그게 참 인간 모독적이었어요. 차렷! 열중샷! 차렷! 열중샷! 어쭈 정신 못 차리지 어? 내가 당신들 월급 주는 이유가 뭔데? 이런 거 하나 해결을 못해? 내가 니들 따까리냐 니들이 내 따까리냐? 주제 파악들 좀 해. 아이 빡쳐. 아빠가 얼차려를 시키던 중 열중 시어를 하고 있는 아저씨들 얼굴을 향해 주먹을 풀스윙으로 날렸어요. 아저씨들이 태풍에 빗자루가 날아가듯 우르르 넘어졌어요. 그리고 잽싸게 다시 제자리로 일어서서 열중 시어를 했습니다. 이런 광경을 지켜봐야 했던 저는 아빠를 몹시 무서워했습니다. 그럴 때면 늘 보모 뒤에 숨었던 것 같아요. 아유, 우리 애기씨 왜 이렇게 떨어요? 우리 엄마 방에 가볼까요? 같이 산보 나가실 수 있나 물어볼까요? 응, 좋아. 보모 이모는 아픈 엄마를 대신해서 엄마 역할도 해주고 식사나 빨래 같은 집안일도 맡아서 해주셨어요. 엄마는 백혈병을 앓고 계셨는데 그래도 컨디션이 좋은 날이면 제 손을 잡고 정원에 나가서 네잎클로버를 찾기도 했고 연못의 자라와 잉어를 보면서 햇볕을 쬐기도 하셨어요. 유치원에서 돌아오면 곧바로 엄마 방으로 뛰어들어가서 엄마 상태를 확인하는 게 일과였어요. 제가 유치원을 다닐 때만 해도 유치원은 귀족 학교라고 불릴 정도로 흔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유치원복과 모자와 가방을 착용한 모습을 부러운 듯이 바라보는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건 바로 보모 이모의 딸 영선이었어요. 저희 집에 처음 왔을 때만 해도 거리를 두고 대면대면했는데 제가 유치원에 다닐 무렵이 되자 영선이가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아는 체를 해왔어요. 유치원은 어때? 재미있어? 노래도 배우고 춤도 배우고 선생님도 너무 좋아. 부럽다. 옷이랑 모자랑 가방 다 이쁘다. 너도 한번 입어볼래? 그래도 돼? 응? 그때부터 영선이는 저를 따라다니기 시작했어요. 엄마한테 인사하고 보모 이모가 만들어 놓은 간식을 먹으려고 식탁에 앉으면
영선이가 쪼르르 달려와서 고개를 들이밀면서 물었습니다. 수아야, 오늘은 뭐 배웠어? 퐁당퐁당 배웠는데 해볼까? 빨리빨리. 그러면 저는 유치원에서 배운 노래와 율동을 영선이에게 가르쳐 주었고 영선이는 그걸 따라하면서 저보다 더 열심히 노래하고 춤을 췄어요. 그때는 사립초등학교에 입학하려고 유치원에서 입시 공부를 하기도 했어요. 자그마치 18대 1이라는 경쟁률을 뚫고 시험을 통과해야 입학할 수가 있었거든요. 엄마는 떨어져도 괜찮다고 했지만 아빠의 눈밖에 나고 싶지 않았던 저는 아주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내가 공부한 거 알려줄게. 자, 문제야. 맞춰봐. 사이다를 차게해서 먹으려면 어디에 두어야 할까? 그게 얼음 창고? 땡. 냉장고야. 냉장고. 다음 질문. 버스와 택시 중 네 사람이 타고 소풍 가기에 알맞은 것은? 어렵다. 버스 아니야? 정답! 버스! 땡. 택시거든. 택시. 수아는 다 맞췄어? 당연하지. 100점 만점에 100점. 저는 사립학교에 진학하고 영선이는 공립학교에 가서 초등학교는 달랐지만 집으로 돌아오면 영선이와 함께 술래잡기와 공기놀이, 소꿉놀이를 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놀았습니다. 아빠는 보모딸이랑 노는 걸 수준 떨어진다며 마뜩찮아 하셨어요. 그래서 아빠가 들어오는 발소리가 들리면 영선이와 저는 놀다가도 후다닥 떨어지고는 했어요. 엄마는 사람의 귀천이 어디 있냐면서 친구처럼 지내도 괜찮다고 하셨어요. 엄마, 아빠가 무섭게 노려보면서 수준에 맞는 사람을 사귀라고 야단치셨거든? 정말 그래? 영선이랑 놀면 안 돼? 직업에도 귀천이 없고 사람에도 귀천은 없어. 다만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중요하단다. 우리 수아가 귀한 사람이 되고 싶으면 다른 사람도 귀하게 대해야지. 응, 엄마. 영선이와 저는 중학생이 되어서도 같이 공부를 하면서 친하게 지냈어요. 그러던 어느 주말 영선이와 도서관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저희는 테스와 좋은 글씨, 제인 에어 같은 책들을 읽은 소감을 나누었고 장래희망과 꿈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었어요. 나는 모델이 될 거야. 모델이 되면 예쁜 옷도 입고 예쁜 구두도 신을 수 있잖아. 수아, 너는? 나는 선생님 되고 싶어. 꿈이 너무 소박한데? 내가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젠지 생각해봤는데 너한테 뭘 가르쳐줄 때더라? 너 지금 나 깔본 거지? 나 공부 못한다고? 아니야. 집으로 가는 길 내내 웃음이 끊기지 않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신호등이 많지 않았던 시절이라 저희는 무단횡단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둘이 손잡고 2차선 도로를 건너는데 갑자기 자동차 한 대가 저희를 향해 돌진해 왔어요. 머릿속으로는 잽싸게 피해야 한다. 마음은 이미 도로 넘어 길가로 건너가 있는데 제 몸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어요. 제 두 발을 강력본드로 길바닥에 붙여놓은 것처럼요. 이러다 저 차에 치이겠다 싶었던 그 순간 누군가가 저를 확 밀치는 바람에 제 몸이 옆으로 나가 떨어졌어요. 끼익 하는 타이어 마찰음과 동시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 영선이가 그 차와 부딪혀서 쓰러져 있었어요. 영선아, 정신 차려봐. 영선이는 핏기 없는 얼굴로 눈을 뜨지 못했고 자동차에서 내린 아저씨가 저희를 향해 달려왔어요. 아이고 어떡해. 아이고
학생은 괜찮아요? 학생 먼저 차에 타요. 이 학생은 내가 태울 테니 병원부터 갑시다. 아저씨가 영선이를 안고 차에 태운 뒤 병원으로 곧장 달려갔고,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영선이는 다리 골절로 깁스를 했습니다. 저는 보모 이모를 뵐 면목이 없었어요. 교통사고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온 이모는 애써 괜찮다고 했지만 저를 구하다가 다리를 다쳤다는 죄책감과 자책에 많이 울었습니다. 다리에 깁스를 하고 정신이 돌아온 영선이가 저를 발견하고 희미하게 웃어주었어요. 영선아, 내가 아빠한테 말해서 꼭 다리 낫게 해달라고 할게. 그래서 꼭 모델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수아야, 나 생각해보니까 모델 별로야. 사실 키도 크지 않은데 그냥 폼 잡으려고 했단 말이야. 신경 쓰지 마. 아니야. 분명 넌 다리가 다 나을 거고 모델 워킹을 할 정도로 키가 클 거야. 저는 영선이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는 더 가깝게 지냈어요. 영선이와 보모 이모는 저에게 가족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얼마 뒤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지금이야 암 수술과 치료가 감기 치료처럼 일반화되고 완치율도 높지만 그때 그 시절만 해도 암에 걸리면 생존율이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최고의 의술을 자랑하는 명의에게 엄마 치료를 맡기셨다고 해도 인명은 제천인지라 저희 뜻대로 엄마의 수명이 길지는 못하셨습니다. 어려서부터 각오해왔던 일이었지만 막상 엄마가 돌아가실 무렵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방황을 많이 했어요. 학교 가는 척 나와서 기찻길을 걷다가 돌아가기도 했고 아빠 몰래 아빠 위스키를 마셔보기도 했습니다. 그때 저를 잡아주었던 사람이 또 영선이었습니다. 네 엄마가 지금 네 모습을 보면 마음이 어떨 것 같아? 학교 빼먹고 술 진탕 마시고 해롱거리는 딸 두고 어떻게 눈을 감으시겠니? 뭐? 네가 뭔데 날 가르치려고 들어. 넌 엄마가 건강해서 몰라. 네가 내 마음을 알아? 바보야. 나도 아빠 없어. 나는 뭐 우리 아빠 안 보고 싶은 줄 알아? 나도 우리 아빠 보고 싶어. 그래도 참는 거야. 저는 결국 울음이 터졌고 영선이가 저를 감싸 안으며 달래주었습니다. 나는 어려서 아빠한테 작별 인사도 못했어. 근데 넌 할 수 있잖아. 엄마 마음 편하게 가실 수 있도록 잘 보내드리는 거. 그거 네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잖아. 안 그러면 나처럼 계속 후회하게 된단 말이야. 영선이 말을 듣고 정신을 차린 저는 엄마가 돌아가시는 날까지 매일같이 엄마 손을 잡고 제가 얼마나 엄마를 사랑하는지 수십 번, 수백 번을 말했던 것 같아요. 엄마, 사랑해. 엄마, 내가 엄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해요. 우리 수아, 가여운 내 딸. 엄마가 많이 놀아주지도 못했는데 벌써 숙녀가 됐네. 수아야, 엄마가 해준 게 없어서 미안. 엄마가 내 엄마여서 나는 너무 행복해. 엄마가 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너무 감사해. 수아야, 엄마가 얼마나 널 사랑하는지 알지? 네가 면사포를 쓰고 결혼하는 모습을 꼭 보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난... 엄마! 엄마! 우리 수아, 부디 좋은 사람 만나서 엄마보다 더 사랑받고 행복해야 한다. 엄마는 저의 행복을 빌어주셨고 일주일 뒤에 눈을 감으셨습니다. 이모와 영선이가 없었다면 저는 더 외로웠을 거예요.
아빠는 엄마의 장례도 결제 서류에 도장 찍듯 처리하고 곧바로 회사로 나가 업무를 보셨고 저에겐 여전히 무관심하셨습니다. 그리고 1년도 안 되어 15살 연하의 젊은 여자와 재혼을 하셨어요. 발레를 전공했다는 새엄마는 너무 바른 자세를 해서 그런지 목에 깁스를 한 것처럼 턱을 들고 다니셨어요. 도도한 백조 같다고 해서 영선이와 저는 새엄마를 우리끼리 몰래 도백이라고 불렀습니다. 부모 모녀와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을 새엄마는 눈의 가시처럼 여겼어요. 새엄마가 기선제압을 하려고 이모에게 괜한 트집을 잡을 때마다 제가 나서서 이모 편을 들고 변명해 주었거든요. 아줌마, 이거 아줌마가 빨았어요? 네, 빨래통에 들어가 있길래 제가 돌렸는데요. 뭐가 잘못됐나요? 이건 드라이 클리닝 하라고 일부러 따로 걸어둔 건데 그걸 세탁기에 넣고 돌리면 어떡해요? 머리가 돌인가 정말? 아니, 저는 빨래통에 들어가 있길래 착각을 했네요. 죄송합니다. 헐, 이 아줌마가 어디서 거짓말이야. 그럼 빌라우스가 발이 달려가지고 제 발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새엄마 블라우스 아빠가 빨래통 안에 넣은 거예요. 지저분하게 세탁기 위에 걸쳐져 있다고 화내시면서요. 저희 집에 드라이 맡길 옷은 드레스룸에 있는 바구니에 따로 담아두는데 모르셨어요? 아, 아빠가 얘기 안 해주셨나 보네요. 세탁기에 넣을 옷만 빨래통에 두니까 이모가 따로 체크하지 않은 거예요. 헐, 그래도 척 보면 몰라? 눈은 뭐 장식이야? 이게 드라이 할 건지 세탁기 돌릴 옷감인지 그것도 구분이 안 돼? 그러니까 새엄마가 구분해서 넣어주시면 되잖아요. 이모가 빨래만 하는 것도 아니고 일이 좀 많아요? 뭐라고? 야, 너 말 다 했어? 아휴, 아닙니다. 사모님, 제가 죄송해요. 앞으로는 단단히 잘 챙겨보고 돌릴게요. 용서해주세요. 아줌마, 앞으로 아줌마 마음대로 하지 말고요. 앞으로 뭐든 저한테 허락받고 하세요. 장 보러 갈 때, 식사 준비할 때 전부 다. 알겠어요? 네, 사모님. 계모들은 다 그런 걸까요? 새엄마 역시 심보가 고약했습니다. 아빠 앞에서는 여보, 피곤하시죠? 어깨를 주물러주고 온갖 애교를 다 부리면서 저희 앞에서는 표독한 얼굴로 사람을 무시했어요. 도도한 백조이자 아수라백작이었던 새엄마는 이모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었는데 그 때문이었는지 이모가 덜컥 불치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난치성 백혈병. 국내의 의료기술로서는 치료법이 없어서 미국에서 치료받아야 하는 병이라는 진단을 받고 이모와 영선이는 절망하고 말았어요. 저는 아빠에게 울면서 매달렸어요. 아빠, 이모는 나한테 엄마나 다름없잖아요. 제발 미국에서 치료받게 도와주세요. 제발요. 지금까지 안 내쫓고 우리 집에 거둔 게 어딘데? 네 친엄마 부탁 아니었으면 벌써 내보냈을 사람들이야. 너는 아직도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하니? 세상이 아무리 평등하고 차별 없다고 해도 이 세상은 철저한 계급사회란다. 사람마다 급이 다르고 그 급에 따라서 노는 물이 다른 법이야. 너도 이참에 저 쌈마이들하고 놀지 말고 확실하게 선을 그어서 관계를 정리해. 설상가상으로 새엄마가 음모를 꾸며서 이모한테 도둑이라는 누명을 씌우셨어요. 아빠가 선물해준 명품 목걸이와 귀걸이 세트가 사라졌다고 난리를 피우면서 온 집안을 쥐잡듯이 들쑤셨고 끝내 이모 가방에서 잃어버렸다고 주장하는 귀금속 세트가 나왔어요. 믿어주세요, 사모님. 저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하여간 이 아줌마 잡아떼는 데는 선수야. 전에는 빨래가 제 발로 들어갔다더니 이번엔 목걸이가 발이 달렸다네? 아니, 목걸이와 귀걸이가 왜 아줌마 가방에서 나오는 건데? 아줌마 질 나쁜 사람이었네.
혹시 이거 말고도 삥땅 친 거 많은 거 아니야? 아줌마, 좋은 말 할 때 불어봐. 조사하면 다 나와? 우리 엄마 그런 사람 아니에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에요. 잔돈 100원이라도 더 받으면 버스 타고 돌아가서 돌려주는 분이 우리 엄마예요. 도덕이나 법을 칼같이 지키는 분이세요. 절대 우리 엄마는 남의 물건에 손대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저도 지지 않고 영선이 편을 들었습니다. 맞아요, 새엄마.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어요. 새엄마가 저를 노려보면서 으르렁댔습니다. 뭐? 그 말인 즉슨 내가 들어와서 도둑이 들었다? 이게 내 탓이야? 내 목걸이 귀걸이가 없어진 게 내가 오면서부터다? 너 지금 말 잘해야 돼. 지금 하는 말 다 책임져야 한다고. 알아? 여자들이 언쟁을 벌이는 모습을 지켜보던 아빠가 조용히 일어나서 가방 하나를 던졌습니다. 우리 집에 도둑고양이는 안 키워. 당장 나가세요. 아줌마 딸 데리고. 아빠, 이모는 아니야.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그럼 내가 없는 일을 꾸몄다는 거니? 눈앞에 증거가 있는데 무슨 헛소리야. 여보, 나 무지 억울해. 쟤 매번 저렇게 나 공격한다? 괴물하고 나 무시하는 거지? 아빠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매몰차게 말했습니다. 경찰 부르기 전에 두 사람 당장 꺼지세요. 저는 아버지를 붙잡고 울며 불며 눈물로 호소를 했건만 아버지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3살 때부터 15년을 가족처럼 저를 돌봐주시고 집안 살림을 해오셨던 이모와 저에겐 친구이자 자매나 다름없는 영선이가 무일푼으로 쫓겨나는 걸 보고만 있었어요. 만일 CCTV 카메라가 있었다면 당장 녹화 영상을 돌려보자고 했을 텐데 아쉽게도 그때는 상용화되기 전이었어요. 저에겐 아무런 힘이 없다는 걸 알고 좌절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죽기 살기로 단식 투쟁을 했어요. 첫날은 힘들었지만 이틀 사흘이 지나면서는 물만 마셔도 참을만 했어요. 그렇게 열흘이 넘도록 학교도 가지 않고 식음을 전폐하고 있으니 아빠가 저희 집 주치의를 모시고 와서 링거를 맞게 하고는 제 요구를 들어주셨어요. 우리 집에 도둑을 들일 수 없다. 대체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아빠, 더도 덜도 말고 딱 2억만 빌려주세요. 제가 나중에 돈을 벌어서 갚을게요. 2억? 네가 그렇게 큰 돈이 왜 필요해? 묻지는 마세요. 그냥 주세요. 꼭 갚겠습니다. 저는 아빠에게 단식으로 빌린 돈 2억을 영선이 이름으로 만든 통장에 저금을 했어요. 그리고 영선이를 만나 2억이 든 통장을 도장과 함께 영선이에게 주었습니다. 영선아, 너네 엄마 건강은 어떠셔? 아직은 크게 모르겠어. 너는 어때? 엄마도 나도 네 걱정이야. 우리도 없는 집에서 그 악마 같은 여자와 있을 널 생각하면 정말 치가 떨린다. 그냥 입 닫고 눈 닫고 왔다 갔다 해. 그나저나 지금 지내는 집은 어때? 삼촌 댁이라고 했나? 아니, 큰이모 집. 큰이모가 잘해주셔. 걱정 마. 그래도 눈치 보이지? 그건 좀 그래. 사실 나 밥도 조금씩 먹고 맛있는 반찬도 남아야지 먹는다? 아무도 뭐라고 안 하는데 희한하게 눈치가 봐지더라. 이거 받아. 엄마가 계셨으면 분명히 퇴직금처럼 주셨을 거야. 이게 뭐야? 동그라미가 몇 개야? 야, 너 이 돈 어디서 났어? 이 몸이 단식으로 얻어낸 거야. 미국에 가면 너네 엄마 수술 받을 수도 있다며. 그렇다고 이렇게 큰 돈을...
영선이가 말을 끝맺지도 못한 채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나저나 큰일이다. 너 영어는 좀 하니? 미국에 엄마 데리고 병원까지 갈 수 있으려나? 내가 따라가야 하는데 그건 무리겠지? 야, 이래봬도 나 영어 점수 좋거든? 토플 점수도 꽤 좋다고. 알았어. 너만 믿는다. 우리 이모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볼 수 있게 네가 최선을 다하도록. 고마워, 수아야.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을 거야. 진짜야. 약속해. 영선이는 새끼손가락을 걸고 도장도 찍고 복사까지 하면서 눈물이 그렁한 얼굴로 웃어 보였습니다. 이게 영선이를 본 마지막 모습이에요. 그로부터 5개월 뒤 영선이와 이모가 미국에 잘 도착했다는 편지를 받았고 뉴저지에 두 사람이 살 집을 구했다는 소식까지 들었어요. 그리고는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겼습니다. 이따금 엄마가 그리울 때, 문득 외로울 때 영선이와 이모에게 편지를 보냈지만 영선이의 답장은 집으로도 학교로도 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는 동안 저는 어릴 적 꿈꾸었던 선생님이 되려고 사범대학에 진학했고 새엄마는 아들을 낳았으며 아빠의 무관심은 극에 달해 저는 그야말로 집안의 애물단지 찬밥 신세가 되었어요.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발령을 받자마자 이 집에서 나가 독립을 할 계획이었는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왜냐면 아빠 건강이 안 좋아지셨거든요. 간암이라는 의사의 말에 가족 모두 충격을 받았어요. 새엄마는 아빠가 위독하니 저를 빨리 시집보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아빠도 예전과 달리 저에게 관심을 보이며 결혼을 독려하셨어요. 수아야, 아빠가 건강하면 모르겠는데 수술 결과가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니? 내가 건강하게 살아있을 때 너라도 시집을 간다면 이 아빠는 안심이 되겠구나. 아버지, 저는 결혼 생각이 없어요. 저 얼마 안 있으면 교원 자격증도 나왔는데. 아빠, 제발요. 저 정말 애들 가르치고 싶어요. 얘는 누굴 닮아서 그렇게 고집이 센 거야? 네 아빠가 오죽하면 그럴까? 아빠 마음을 그렇게 몰라? 네 아빠 건강할 때 너 손잡고 식장에 들어가고 싶다는 말씀이잖아. 안 그래요, 여보? 맞다, 수아야. 이건 네가 양보를 해다오. 그렇게 저는 졸업을 하기도 전에 급하게 맞선을 보고 서둘러 결혼을 했습니다. 중소기업을 하는 사업가 집안의 5남매 중 철부지 막내 아들이었어요. 명품과 고가의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압구정동 오렌지족으로 밤이면 밤마다 나이트클럽에서 즉석 만남을 즐기는 것으로 유명한 남자였어요. 남편 역시 저처럼 부모의 성화에 못 이겨서 결혼을 했고 한동안은 차를 끌고 다니면서 야, 타! 를 외칠 수 없게 되었죠. 아빠는 저에게 이렇게 위로를 해주었어요. 남자는 자고로 젊었을 때 놀아본 놈이 결혼해서는 가정에 잘하는 법이야. 이미 후회 없이 즐길 대로 즐겼으니 노는데 더 이상 미련이 없는 거지. 결혼할 때는 저거 결혼 생활 잘하겠나 싶지만 이런 애들이 화목하게 잘 살더라. 젊었을 땐 안 울고 새님처럼 굴다가 늦바람 든 놈들이 가정 파괴하고 그러는 거야. 아빠 말 들어. 그런데요, 아빠는 모르셨어요. 재벌을 기회 못 주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걸요. 그나마 신혼 초에는 가정적으로 보였어요. 남편이 그렇게 좋아하는 술도 마시지 않고 클럽도 들르지 않고 퇴근하자마자 집으로 왔거든요. 아마 시아버지 눈치를 봤던 것 같아요. 시아버지가 어려울 때마다 저희 아빠의 도움을 받고 계셨거든요. 시어머니도 처음엔 저를 살뜰하게 챙기셨어요. 그래, 네 엄마가 평으로 돌아가셨다지? 어려서부터 엄마 품을 모르고 자랐다며. 이제 내가 엄마다 생각하고 대하렴. 나도 널 며느리가 아니라 딸이라고 생각할게.
알았지, 수아야? 저는 원했던 결혼은 아니었지만 선생이 되지 못해 불평불만만 입에 달고 사는 어린아이는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려고 노력했어요. 인생의 방향을 따라 열심히 노를 저었죠. 그런데 그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굴지의 기업으로 유명했던 아빠의 회사가 IMF 외환위기의 어려움 속에서 도산의 길을 걷게 되었어요. 무모하게 회사의 몸집을 불려나가던 아빠는 자금난에 봉착했고 끝내 부채를 갚지 못해 아빠의 회사는 공중분해되고 말았어요. 아빠가 새엄마와 동생을 데리고 싱가포르로 도피를 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섭섭하고 서운했습니다. 이 세상에 혼자가 됐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어떻게 딸 자식인 저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떠날 수가 있어요? 아빠의 마음을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이해되지 않았어요. 아빠 회사가 망한 뒤 시댁 식구들은 저를 보란듯이 구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얼굴을 싹 바꿀 수 있는지 무서울 정도였는데 특히 시어머니의 변화가 제일 컸습니다. 야, 지금이 몇 시인데 처자빠 자고 있어? 야, 아니 시아버지 출근하신 뒤에 아침밥 할 거니? 얼른 일어나서 밥해. 이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나? 지가 아직도 공주인 줄 알아? 네가 공주면 나는 왕비다. 병신 같은 게 누굴 등신으로 알아? 얼른 밥하고 우리 식사할 때 욕실 청소나 해. 알았니? 어머니, 일하는 아주머니 계시잖아요. 왜 저한테... 해고했다. 집에서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놀고 먹는 며느리 두고 왜 돈을 써? 이제부터 네가 아줌마 몫까지 다 해. 저는 눈물을 머금고 그 집에 하녀처럼 일을 하게 됐어요. 저를 딸같이 귀하게 여기겠다던 시어머니가 제일 먼저 배신을 때린 뒤 남편도 예전의 바람기가 더 심해졌어요. 옛날 오렌지족 시절의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밤이면 밤마다 압구정 일대를 쏘다녔어요. 그때만 해도 이혼을 결심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혼을 하고 사립학교라도 시험을 쳐볼까 했지만 인생은 제 뜻대로 흘러가지 않았어요. 이혼을 결심한 그때 아이러니하게도 임신이 되었거든요. 아이 참, 밥 먹는데 밥맛 떨어지게. 넌 식사 예절도 안 배웠냐? 여보, 미안. 음식만 보면 자꾸... 잠시만. 몸이 나른하고 음식만 보면 헛구역질이 났어요. 혹시나 싶어서 산부인과에 갔는데 역시나 임신이었습니다. 그래도 임신을 했다고 예전처럼 마기를 시키고 막말을 하지는 않더군요. 서로 조심하면서 10달을 보내고 출산을 했는데 딸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몸 추스리고 딸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시어머니가 가방을 던지며 나가라고 하더군요. 쓸모없는 년? 아들도 못 낳는 퍼러지 같은 년은 우리 집에 필요 없다. 네 집 다 싸놨으니 가져가. 어머니, 갓난아기를 데리고 어디로 가란 말씀이세요? 내 알바야? 네 갈 길 가면 되지. 너네 아버지 계신 싱가포르로 가든지 네 마음대로 해. 이혼 서류에 토장도 내가 다 찍었다. 여보, 당신 애잖아. 애가 무슨 죄가 있어. 우리 딸 아빠 없는 애로 키우고 싶지 않아. 여보. 나한테 왜 그래, 씨발. 겁나 부담스럽게 구네. 난 아빠 될 마음 없거든. 그러게 누가 애를 낳으랬냐? 진짜 두뇌 빠져서는. 저는 남편에게 버림받고 시댁에서 쫓겨났습니다. 옛날 같으면 호텔이라도 들어가서 자련만 수중에 돈도 별로 없었습니다. 있는 돈 없는 돈을 다 끌어모아서 경기도 변두리의 작은 여인숙으로 들어갔어요. 결혼할 때 했던 폐물과 엄마가 남겨주신 폐물, 명품 가방 등을 전당포에 맡기고 육아용품도 샀어요. 어떻게든 아이를 얻고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았는데
시장통에 만둣집 아주머니가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에게 가게에서 먹고 자게 해주셨어요. 그렇게 저는 남편 없이 만두를 빚으며 딸을 키우게 됐습니다. 저는 딸을 몹시 사랑했고 딸이 원하는 걸 해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다른 집에 비하면 늘 조금 모자라게 키웠습니다. 학원 한번 제대로 보내지 못했고 딸 역시 학원을 보내달라고 조르지도 않았어요. 대신 EBS 교육방송을 틈만 나면 챙겨보았어요. 그 덕분인지 공부를 꽤 잘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도 성적이 전교에서 늘 3등 안에 드는 똑똑한 아이였어요. 하루 종일 만두를 팔고 밤 12시가 넘어 집으로 돌아오면 딸이 공부를 멈추고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딸을 보면 하루의 피로가 싹 가시는 기분이었습니다. 식탁에 앉아서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매일 밤 우리가 무슨 고민을 하고 어떻게 헤쳐나갈지를 주고받고는 했어요. 딸아이는 제가 소공녀처럼 살았던 옛날 이야기를 해주면 무슨 신화 같은 소리냐며 믿지를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선생님에게 구박받던 동화 소공녀에 나오는 주인공이 너무 불쌍하다면서 눈물을 흘리더군요. 소공녀는 결국 아빠가 돌아오잖아. 그래서 해피엔딩. 근데 할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으셨으니까 엄마 이야기가 더 슬퍼. 아니야. 할아버지 소식은 없었지만 대신 민이라는 딸을 얻었잖아. 나는 그거면 돼. 어떤 보물보다 더 중하거든. 엄마, 나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대 갈 거야. 그리고 엄마한테 효도할게. 엄마가 비록 바빠서 입시 동향을 파악해주지는 못하지만 네가 부족함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끝까지 밀어줄 테니까 아무 걱정 말고 공부 열심히 해. 엄마, 나 대학 들어가는 등록금만 있으면 돼. 그 다음은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말고, 응? 이 녀석은 누굴 닮아서 이렇게 예쁜 말만 할까? 참, 내가 엄마를 닮지 누굴 닮겠어? 제가 바로 엄마의 귀한 유전자 덩어리잖아요. 저는 딸을 밀어주겠다는 말을 지키기 위해서 매일 밤낮 없이 365일 쉬는 날 없이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렇게 한 푼 두 푼 귀하게 돈 버는 모습을 본 딸아이는 저에게 효도를 하겠다면서 더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리고는 서울대학교에 장학금을 받고 들어갔습니다. 딸아이가 서울대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지난 20년 동안 딸을 키우면서 조바심 내고 걱정하고 불안하면서도 행복했던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떠올라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딸아이도 저를 부둥켜 안고 울더군요. 아빠 없이 자랐지만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잘 자라준 제 딸이 너무 대견하고 기특했습니다. 딸 자식을 서울대 보낸 엄마라고 시장통에 소문이 나면서 만두집으로 찾아오는 동네 주민들이 많아졌어요. 만두 포장을 시키고는 괜시리 자녀들 입시에 대한 상담을 묻곤 했어요. 예솔엄마, 진심으로 나는 하나도 몰라. 만두만 빚었지. 요즘 수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더라. 그냥 내 딸은 지가 알아서 갔어. 미니 엄마 겸손한 거야 잘 알지. 겸손도 지나치면 예의 없어. 비결 좀 말해줘. 응? 진짜야. 내가 모르는 걸 어떻게 말해. 섭하다 진짜. 정말 몰라서 모른다고 하는 걸 주변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우리 딸은 대학에 들어가서도 장학금을 받았고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까지 했습니다. 지도 교수님이 소개해준 연구소에서 일을 하게 됐고요. 1년을 사귄 남자친구와 결혼 이야기도 오가게 됐어요. 옷까지 한 벌 예쁘게 빼입고 남자친구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갈 때도 제 딸이라 그런지 얼굴에서 귀티가 흘렀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제 딸아이가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밤마다 저 몰래 울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미니야, 왜 울어?
새벽 1시가 넘었는데 안 자고 왜? 무슨 일이야? 엄마, 나 너무 힘들어. 자라면서 힘들다고 단 한 번도 운 적 없는 강한 아이였어요. 저는 제 딸을 품에 안고 토닥토닥 다독였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엄마한테 다 말해. 괜찮아. 어떤 말도 다 괜찮아. 다 들어줄게. 엄마, 남자친구 집이 잘 사는 줄은 알았는데 재벌가인 줄은 몰랐어. 남친 엄마 아빠 모두 하버드대 출신이고 우리 집이랑 차원이 달라. 예비 시어머니가 날 보더니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다면서 헤어져 달래. 그냥 헤어져 달래. 왜? 이유가 뭔데? 이유나 들어보자 그러지. 이유를 물었더니 집안 차이가 심한 결혼은 결사 반대래. 집안 차이 나는 혼사로 행복한 집안을 못 보셨다면서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며느리로 받아줄 수 없다고 하셨어. 재벌이면 다야? 무슨 그런 모욕적인 말을 숨김없이 한대. 그런 시어머니 필요 없다고 그래. 네가 뭐가 못나서 그런 시집을 가. 됐다고 해. 엄마, 나도 그러고 싶은데 그게 안 돼. 나 기준 씨랑 살고 싶어. 내가 처음으로 사랑한 사람이야. 욕심인 거 나도 잘 아는데 정말 그 사람 곁에 있고 싶어. 엄마, 나 기준 씨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어떡해? 딸아이는 식탁에 엎드린 채 팔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다른 이유도 아니고 집안 때문에 결혼을 못한다니 이건 다 제 탓인 것만 같아서 심장이 미어졌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내 딸을 위해서 저는 못할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이대로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못 먹어도 고라던데 이왕 이렇게 된 거 이판사판으로 찾아가서 단판을 지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날이 밝는 대로 곱게 화장을 하고 결혼식마다 입고 나가는 정장을 입고 구두를 신고 시내로 나갔습니다. 예전에 딸아이에게서 들었던 갤러리로 찾아갔습니다. 그곳이 남자친구 엄마가 운영하는 곳이라고 하더군요. 여기 관장님 어디 계세요? 관장님 사무실에 계신데요. 약속하고 오셨나요? 아니요. 김민희님 엄마라고 하면 아실 텐데요. 네, 잠시만요. 저는 2층에 있는 관장실로 안내를 받고 들어갔어요. 저를 보고 일어서는 관장을 향해 정중하게 인사를 했어요. 제가 민희 엄마 되는 사람입니다. 갑작스럽게 송구합니다만 제 딸 일로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네, 거기 앉으세요. 관장은 아주 사무적으로 응대하고 직원에게 커피를 부탁하더군요. 직원이 놓고 간 커피를 앞에 두고 예비 사부인과 마주 앉았습니다. 고생이라고는 해본 적 없어 보이는 재벌집 사모님이었습니다. 옷차림은 세련됐고 몸집은 단아했습니다. 기품 있는 모습에 벌써 주눅이 들었어요. 그런데 관장이 절 빤히 쳐다보더니 문득 근데 우리 어디서 만난 적 있죠? 글쎄요. 저는 저희 만두집에 손님으로 오신 적이 있나 하고 비디오를 돌려봤지만 잘 모르겠더군요. 혹시 땡땡 고등학교 나오셨어요? 아닌데요. 그럼 땡땡 중학교? 아닌데요. 제가 평범하게 생겨서 그런 오해를. 한남동. 혹시 이름이 수아? 수아야. 수아 맞지? 내 친구 수아 맞지? 그런데 어? 그래 나야 나.
영선이야, 박영선. 저는 머리를 세차게 맞은 것처럼 멍하니 예비 사부인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울먹이는 얼굴에서 제가 예전에 알던 어린 영선이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영선이는 저를 얼싸안고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수아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네가 왜 여기 있어? 왜 만두집을? 어떻게 된 거야? 저는 지금까지 살아온 지난 이야기를 담담하게 들려주었어요. 아빠의 사업이 망하고 시댁에서 구박을 받으면서 지냈던 암울했던 시절과 딸을 낳자마자 바람을 피우던 남편에게 버림받고 내쫓겼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핏덩이를 키우기 위해서 만두집에 의탁해서 살아왔던 이야기도 함께 해주었습니다. 영선이는 기가 막힌 듯 이야기를 듣는 내내 우느라 얼굴은 눈물 범벅이 됐습니다. 나는 당연히 네가 교사가 됐을 거라고 전국의 교육청이랑 교육청을 다 찾아다니며 수소문했는데 당연히 교장 선생님이 됐을 거라고 여겼거든. 이렇게 가까운 곳에 두고 못 찾았다니. 수아야, 미안해. 미안해. 네 이야기 좀 해봐. 너는 어떻게 된 건데 왜 연락이 끊겼니? 나는 몇 번이고 편지를 보냈는데. 정말? 우리가 이사를 가는 바람에 네 편지를 못 받았나 봐. 담당 의사의 권유로 엄마가 병원을 옮겼거든. 네가 마련해준 돈으로 엄마는 수술을 받고 완쾌하셨어. 엄마는 네 은혜를 갚겠다고 코리아타운에서 수아라는 이름의 한식당을 차렸는데 그게 대박이 나면서 형편이 폈고 살만해졌지. 너 하버드 대학교 나왔다며? 진짜 대단하다. 너희 때도 그랬을 거야. 너도 알다시피 한국 애들이 수학에 강하잖아. 나는 영어도 곧잘해서 성적도 우수한 편이었어. 봉사활동이며 특별활동도 빠지지 않고 부지런히 했더니 하버드 대학에서도 입학 통지서가 날아왔지 뭐야. 진짜 열심히 공부했다. 거기서 유학 온 한국 남자를 만나 연애를 했는데 그 남자가 알고 보니 재벌 2세지 뭐야.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남편은 결혼을 강행했고 그렇게 남편을 따라 한국으로 돌아와서 아들을 낳고 살게 된 거야. 이모는 한국으로 같이 돌아왔지? 아직 살아계셔? 내가 들어올 때 같이 들어왔는데 병이 재발되셔서 2년 전에 돌아가셨어. 그랬구나. 이모 보고 싶었는데 나한텐 엄마나 다름없었잖아. 엄마보다 더 날 돌봐주셨으니까. 엄마도 눈 감으실 때까지 네 걱정만 하셨어. 나는 어떻게든 엄마 임종 전에 널 찾으려고 미친 듯이 교육청만 찾으러 다녔어. 바보같이. 이렇게라도 만난 게 어디야. 영선아, 너무 반갑다. 수아야, 수아야. 애기씨라고 불리던 네가 고생 많았지. 고생은 난 우리 딸 덕분에 고생한다는 생각 단 한 번도 안 했어. 너도 봤지 내 딸? 얼마나 예쁜지 봤지? 얼마나 똑똑하게 자랐는지 알지? 알지 알아. 똑똑하고 지혜롭고 인성까지 너무 훌륭하더라. 진짜 탐나는 아이였어. 그런데 왜 반대했니? 너 정말 우리가 가난해서 그런 거야? 아니야, 수아야. 그런 게 아니야. 영선이가 다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결혼을 반대했던 진짜 이유를 들려주었습니다. 실은 우리 아들에게 말 못할 사정이 있었어. 뭔데 그게? 얼마 전에 아들이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세상에, 혈액암이라지 뭐니. 난치성 희귀병인데 의사 말이 생사가 불투명하다는 거야. 어떡해. 엄마도 백혈병이었는데 재발해서 돌아가신 거잖아. 아들도 시한부 인생이라니 억장이 무너지더라. 우리도 결혼 이야기가 나와서 내심 기대하고 있었어. 홀어머니 밑에서 강단 있게 자란 아름다운 숙녀라고 우리 아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 우리 욕심 같아서는 당장 결혼이라도 올리고 싶지. 하지만 자칫 잘못되면 미니 인생은 어떻게 하니? 그래서 눈 질끈 감고 반대했던 거야. 막상 반대를 하려니까 명분이 없는 거야. 그래서 가난한 집안 딸은 안 된다고 모진 말을 했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어. 그렇게라도 안 하면 두 사람 모두 불행해질까 봐 그랬어. 나는 정말 우리 집안 배경 때문에 거절하는 줄 알고 사부인을 만나 읍소하려고 왔지. 오길 잘했다. 그치? 우리 인연의 끈이 이렇게 이어져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 내 아들과 네 딸이라니 너무 신기하다, 수아야. 영선아. 영선이 아들이 혈액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제 딸에게도 알려주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일부러 거짓말로 결혼을 반대했다는 것도요. 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하루를 살아도 그 사람과 살겠다면서 결혼을 선택했고, 두 사람은 그해 실록이 아름답던 5월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수아야, 우리가 사돈이 됐네? 돌아가신 엄마들이 좋아하시겠다. 그치? 애들 결혼하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냐? 원래 이런 거야? 모르지, 나도. 혼주는 처음이라서. 사위는 결혼식을 올리고 열심히 항암 치료를 받았어요. 그리고 5년 뒤 완쾌 판정을 받았어요. 그동안 온 가족이 하나가 되어 사위의 치료에 집중했습니다. 누구보다 지아비의 건강을 챙기는 딸의 노고는 눈물겹도록 감동적이었어요. 암 환자를 위한 식단과 운동을 함께하면서 저희 딸은 더욱 성숙해졌고 이제 그들을 닮은 2세까지 출산을 했어요. 영선이와 저는 사이좋게 할머니가 됐습니다. 영선이는 예전에 빌렸던 돈 2억을 갚아야 한다면서 요즘 시세로 환산해서 제가 했던 것처럼 통장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갑자기 로또를 맞은 사람처럼 큰 부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꿈에 그리던 선생님이 됐어요. 이 나이에 무슨 학교냐고요? 한글을 배울 기회를 놓친 노인들을 위한 한글 교실에서 한글을 가르치는 봉사를 시작했거든요. 학생이 겨우 5밖에 안 되는 작은 교실이지만 제가 학생을 가르치는 즐거움과 행복을 만끽하고 있답니다. 영선이도 한글 교실을 찾아와서 저를 응원해 주었어요. 잘 어울리네, 우리 수아. 고마워. 사실 그동안 친구들이 교사 생활하면서 애로사항 이런 거 말할 때 엄청 부러웠거든. 그런데 진짜 수업할 때마다 긴장되는 거 있지? 넌 정말 잘 가르칠 거야. 내가 알잖아. 너의 첫 번째 학생이 나였던 거 알지? 어? 언제? 갑자기 영선이가 동요를 부르면서 율동을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유치원에서 배우고 영선이에게 가르쳐줬던 그 노래와 율동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어요. 와, 너 진짜 머리 좋구나. 그걸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어? 나도 다 까먹었는데? 나 너가 그때 너무 부러웠잖아. 너는 잊을지 몰라도 나는 어제 일처럼 생생하다야. 네가 입고 있던 유치원부 모자와 가방까지. 구두도 생각나. 그래? 그럼 나도 같이 해볼까나? 영선이와 저는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간 듯 서로를 마주보고 노래를 부르면서 율동을 따라했습니다.
웃기면서도 눈물이 났어요. 그렇게 영선이와 저는 사돈이자 가족이자 친구로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맛집도 다니고 가까운 근교로 여행을 다니기도 합니다. 때로는 아이들과 함께 해외여행도 가고요. 이제 제 인생의 곡선을 비상을 하고 있어요. 추락하는 모든 것에는 날개가 있다던데요. 그런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희망을 잃지 말아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